예, 반갑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의 정책연구팀장 김재동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저보다 테크노파크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희 팀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잠깐 쓰게 된 것은 미래의 과학기술 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한번 그런 의견을 나누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유망 직업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있는 4차 산업과 산업정책 이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그 내용은 두째치고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면 전철에 있는 그 상단에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상단에 이렇게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전철 타러 가게 되면 거기에 무슨 스포츠 신문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AM7이나 메트로 이런 물가지도 많이 팔고 근데 싹 없어졌죠.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왜냐하면 다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스마트폰이 갖고 오는 영향이 그런 게 보이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철에 또는 전철 역사나 또 전철 내부 여기는 광고 이런 것들 싹 없어진 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요. 또 그거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스포츠 신문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종이라든가 또 많은 노동력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또 하다못해 그 전철에서 신문 그 취업하던 할아버지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 취업 일자리 또 실업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계절적 실업, 기술적 실업, 주기적 실업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실업 문제는 계속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미래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 학자들 얘기는 미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 정도 되면 한 24%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봅니다. 실업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정부에서 또는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일자리 만들려고 해야 될까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보다도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 보장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본 소득 보장이라는 것은 월 얼마씩 그 성인이나 또는 일정 정도 연령에 무료로 다 100만 원이 돼 있고 무료로 다 주는 그런 기본 소득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학자들 얘기는 한 2030년, 또 후진국 같은 경우 2040년 정도 되면 그런 기본 소득 보장제가 필요하고 또 흡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새로운 양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미래의 직업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순서는 이런 거고요. 과학기술의 현재 또 미래 트렌드 준비 이런 쪽으로 하고요. 먼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시각을 많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모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하는데 거북이가 이겼죠? 동화책에서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누가 이길까요? 네? 토끼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에코가 너무 토끼가 이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근데 거북이가 만약에 닌자 거북이였다 그러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닌자 거북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토끼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땅에서 길에서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물에서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아마 거북이가 더 빠르잖아요. 물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토끼가 헤엄치는 거 잘 못 보셨잖아요. 거북이가 더 빠르겠죠. 더 이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관점은 여러분들이 보는 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안산에 도적봉 있는 데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낮에 찍은 건데 이쪽에서 보면 초록색이 나고 또 약간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바로 옆에서 찍어보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찍었는데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사물이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카메라라 그렇지 사실 사람 눈은 카메라보다 더 정확합니다. 카메라가 지금 1,500만 화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 눈의 화소는 약 5억 7,6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가 사람 눈 따라오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죠. 근데 이렇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에 보느냐에 따라 갖고 사물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또 보시면 이제 물이 100도에 끓는 거 아시죠? 항상 100도에 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압이 1기압일 때 또 순수한 물일 때 100도에 끓습니다. 만약에 기압이 1기압이라는 것은 해발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1000m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인다 그러면 96도, 97도에도 끓을 수 있고요. 또 순수한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102도, 103도 이럴 때 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과학기술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금 얘기했는데 여담을 드리자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다 그랬죠. 뭔지 아세요? 예? 지금 중요한 금 3가지. 지금 현금은 현금은 사실 지금 소금, 황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저한테는 현금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이거 강의에도 현금을 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현금 주면 저한테 불금을 하려고 했는데 안 주는 것 같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연금입니다. 연금을 잘 들어놓으셔야지 또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세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어쨌든 상당히 월급적인 봉투가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어제는 이제 주민세를 내는데 월급에서 주민세 내는데 또 집에 주민세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를 2번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전거가 보이죠? 이런 자전거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면 쌉니다. 이게 살 수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를 좀 시각을 변화시켜서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전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왼쪽에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약 8,8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한 2.7kg 정도 돼서 이렇게 기속가람을 들을 수 있는 가벼운 자전거입니다. 저런 거는 되게 비싸죠. 이 자전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라고 해서 밑에 가오리 가죽으로 이렇게 물병을 만들고 악어 가죽으로 안정을 만들고 금으로 도배하고 큐빅이나 사파이어 이렇게 해서 만든 거의 10억짜리 자전거고요. 이렇게 접는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자전거 모습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전거도 있습니다. 보셨어요? 독일의 필리츠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 이렇게 탑니다. 예.
예, 이렇게 이런 자전거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디자인상 받은 겁니다. 또 뭐 자전거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큰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자전거를 만들 수도 있고 누워서 타는 자전거나 이 자전거도 신기하죠. 이렇게 쿠션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자전거, 뭐 나르는 자전거 이런 자전거들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다양성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게 관점이고요. 보시면 또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들도 이렇게 미래에 좀 많이 보시면 또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들도 이렇게 미래에 좀 많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제가 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이제 사업화 시킬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맥주 마시거나 그럴 때 여기다가 어떤 센서를 하나 달아서 뭐 온도 조절까지 힘들지만 온도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먹는 마시는 그런 맥주나 음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간단한 센서 하나만 부착해도 뭐 어플리케이션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도 있고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맥주를 가장 시원하게 먹는 6도에서 8도 사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도 하고. 이건 또 도마 모습인데요. 이 도마에 어떤 블루투스를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도마에 어떤 뭐 상추가 올라갔다, 시금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칼로리를 이렇게 같이 그램과 어떤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갖고 그 칼로리를 계산해서 전체가 얼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얼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갖고 저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게 힘들죠. 근데 무조건 아이디어를 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저예요. 제가 특징적인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게 제 안경을 쓴 모습인데 제가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벗고 있지만 넥타이가 이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네, 넥타이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이 이렇게 넥타이를 여러 종류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탁 자르는 넥타이, 밑에가 둥그런 모습의 넥타이, 또 뭐 이렇게 일자로 된 넥타이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신기하지 않냐 이런 넥타이가 좀 센세이션을 불리면 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잘 됐으면 지금 막 팔리고 있겠죠 시중에. 근데 이 넥타이를 매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보통 이제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넥타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 소비자들의 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전에 조사를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사진을 올려놓은 것은 펩시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투명 콜라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를 내놨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콜라는 감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만약에 뭐 넥타이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그런 틀에 박힌 고정관념만 깨게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걸 깨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장사를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좀 이렇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보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과학기술 발전은 결국은 그 수의 싸움이 아닌가. 위로 올라갈수록 또 내려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큰 단위, 얼마나 작은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가 테라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헤타, 12, 15성, 엑사, 뭐 제타, 요타 이런 단위는 못 들어보셨죠? 이제 이런 게 국제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 억, 조, 경, 해,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타라는 용어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정도의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제타바이트 그때까지의 그 인터넷에 있는 총 어떤 그 데이터량이 한 1.8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보고 또 한 2020년 정도 되면 5제타바이트 정도 되는데 1제타바이트 양을 보면 달을 10억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A4 용지로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로 해서 데이터까지 하는데 이게 빅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가 계속 쌓일수록 엄청나게 많이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타바이트는 참 발음도 좀 그렇지만 단어도 조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뭐 나노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10만 분의 뭐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10만 분의 크기 얘기하죠. 또 뭐 피코까지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노 피코 요것만 단위내도 원자 단위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밑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24승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다루기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얘기하는 것은 단위가 이 어떤 뭐 데이터, 뭐 메모리, 반도체 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무어에 무슨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라도 보면 이제 요새 메모리 많이 잘 안 쓰시죠? 근데 보면 이게 뭐 32MB, 128MB, 1GB 옛날에 이제 소니꺼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일 때문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 128메가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갖고 이제 소니 카메라에 껴서 갔었는데 같이 온 사장님 한 분은 1기가짜리를 사서 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에 1기가 얼마 줬냐고 했더니 40만 원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1기가짜리 꼭 사야 되겠다 해서 그 이듬해에 2기가짜리를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엄청 잘 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2기가짜리 2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해서 거의 지금 뭐 무료화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런 데이터 저장 장치도 계속 변했는데 앞으로는 뭐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 없겠죠. 지금도 다 어떤 그 온라인 뭐 클라우드 컴퓨팅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작은 단위들 또 이 담배연기 같은 경우에도 1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죠. 근데 담배연기도 물론 2M은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지만 잡히진 않죠. 근데 이 담배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기 자체가 흡착성이 가능하고 이런 옷이나 머리에 이런 데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짜 안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단위고요.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큰 단위 있고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래서 과학기술의 영역 그리고 그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나 이런 것들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제조, 건설, 수송, 정보통신, 생명기술 이런 순서로 조금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정보통신 기술 중심으로 한 사이클이죠.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사이클의 높이가 높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최고조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최고 많은 게 여기 올라와 있는 거고 이것은 그 관심에서 연구가 시작돼서 현실화되는 단계고 여기는 이제 상품화되는 단계로 가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2015년도 데이터긴 한데 뭐 끝에 있는 오토노머스 비클에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인터넷 IoT 또 이런 통역하는 거 또 머신러닝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엔터프라이즈 3D 프린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3D 프린터는 이미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바이오 코스트 센싱이나 뭐 디지털 세큐리티 스마트 더스트는 되게 오래전부터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앞으로도 10년 이상 대학 기술 개발이 될 거다라는 건데 뭐 공중에 이렇게 먼지를 뿌려놓으면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어서 뭐 지하철역에 뿌려놨다 그러면 지하철역에 어떤 그 오염 정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동 측정을 해서 중앙 컴퓨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그래서 자동으로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그 먼지가 관리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은 계속 발전 안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들은 이제 관심이 높아져서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내려오는 관심이 없어지는
여기서 상품화가 되는 단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오는 과정에서 뭐 그냥 그런 제품의 기술이 소멸되거나 뭐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따로 뭐 이렇게 요거는 설명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유사한 기술들이 뭐 연료전지라든가 차세 로보틱스, 그 어떤 생분화성 그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젝티브 웨이트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제조 기술 보시면 이제 지금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 겁니다. 제조 기술의 핵심은 사실 그 혁신을 주도하는 게 뭐 3D 프린터하고 뭐 로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 쿠카 로봇인데요. 산업용 로봇 쿠카가 좀 유명하죠. 테크노파크 이쪽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 로봇이 그 생기원에서 만든 그 57억짜리 로봇 그겁니다. 근데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생기원 가서 실제로 이걸 봤는데 진짜 헤엄 잘 치고 그래요. 괜찮은 로봇인데 너무 그 정부의 그 사대강과 엮이는 바람에 조금 욕을 많이 먹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로봇들이 이제 미국에서 빅독, 뭐 알파독 이런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거는 이제 여기 생기원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든 자동차가 있고요. 이거는 그 화성에 가 있는 큐리오시티라고 하죠. 여기 한 대 만들어서 보내는데 한 2조 8천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한국 예산이 뭐 3,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10배 아이들을 7, 8배의 예산을 들여서 보낸.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어떤 신체의 인체를 하기도 하고 또 장기를 뭐 심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죠. 귀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 같은 건데요. 이 아시모를 한번 조금 오래된 동영상이긴 한데.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첨단 인간형 로봇이죠. 아시모가 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많이 발전해서 아시모가 상당히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일본에서 어제 공개된 최신형 아시모의 가장 큰 특징은 달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시속 6km였던 속도가 시속 9km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로봇이 달린다는 의미는 두 발이 동시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로봇 기술의 꽃으로 불리는 첨단 기술입니다. 또 손기술도 한층 향상돼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보온병 뚜껑을 열고 물을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안면과 음성 분석 능력도 갖춰서 동시에 3명의 얼굴과 뭐 이런 로봇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혼다뿐만 아니라 도요타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이 그림에 이제 아시모를 이 사람이 헬멧을 쓰고 이제 뇌파를 통해서 아시모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아바타처럼 움직이는데 영화 아바타처럼 이렇게 뭐 뛰어다니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살살 이렇게 팔다리를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또 제주기술의 혁신은 이제 요새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지능화된 어떤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제조기술의 미래를 보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제조를 하는데 에너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태양광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뭐 집집마다 또는 뭐 마을마다 다 설치하는 것들이 기본이고 또 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 배도 뭐 그 여러 가지 그 배도 또 바다에 이제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우주 공간에도 이렇게 태양광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역에 그 발전 그 풍력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려고 한다면 뭐 경기도 땅에 다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 할 정도로 땅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주나 바다에 태양광 시설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그러니까 땅에다 짓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배에다 둬갖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그 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달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지구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달에는 이 태양광 판넬에 필요한 주사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어 갖고 마이크로파로 바꾼 다음에 마이크로파 일로 쏴가지고 지구에서 다시 그 전파를 전기로 바꾸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뭐 발표에서 이 손실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80%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한 40~50%의 손실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데 이 마이크로파가 좀 무섭죠.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2003년 후반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뭐 그래서 뭐 일본에서 발표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옛날에 그 100년 전에 한국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1904년 이렇게 모습인데요. 그때 100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은 이렇게 건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뭐 저희도 서울시청부터 멋진 건물 이런 그 부산 쪽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추세가 됐고요. 또 높이도 중요한 추세가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은 3D 프린터로 짓고 뭐 드론으로 짓기도 하고 뭐 로봇으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건축학자들도 좀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그 중국 상해에서 전에 3D 프린터 4대로 하루에 10개 이 집을 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집을. 그래서 한 집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내용. 다 알아들으시죠? 예, 이렇게 시멘트로 저렇게 예, 이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건 그 로봇으로 집을 짓는 개념인데요. 예, 이런 컨셉으로 해서 그 집도 로봇으로 짓거나 뭐 제가 드론으로 짓는 거를 빼놨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을 짓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건축 기술의 발전이고요. 이렇게 마을도 이제 어떤 그 스마트한 마을, 어떤 그 스마트 빌리지 형태를 갖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뭐 공기 정화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또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각종 센서들이 다 있는 이런 형태의 마을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벨리움이라는 그 업체에서 만든 그런 개념이고요. 또 미래에는 그 도시를 바다에 짓는 게 좀 유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생활하는 그 시스테디이죠. 세계적으로 시스테디 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그 육지에서 한 12해리, 한 22km 정도 될까요? 이렇게 나가면 공해상이 되죠. 공해상은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들 짓고 살면 거기는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주권이라는 게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어떤 건설할 수 있죠. 그 새로운 개념의 주거와 국가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대형화된 첨단화된 도시 모습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송 기술을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자기 부상 열차가 뭐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미 자기 부상 열차가 있죠. 영종도 가시면 이 자기 부상 열차 있습니다. 그 이 철로에서 한 8cm 정도 이렇게 열차가 떠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떴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나 소음이 없죠. 지금 영종도에서 지금 이거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아마 무료로 탈 수 있고요. 한 10km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상업화 안 되는데 이 6대 자기 부상 열차의 기술이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로가 2013년도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위성이 꼭대기에 탑재가 되죠. 요거는 이제 로켓 부분이고요. 근데 인공위성은
옛날에 계속 잘 만들어서 한 10대 정도 만들었죠. 말이랑 물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켓 기술이 안 돼서 러시아 거를 빌려서 하다가 러시아 기술이 저는 안 해줘서 2030년까지 우리가 로켓 기술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켓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북한의 로켓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내지 20년 더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의 형태인데 자동차 부품이 보통 뭐 2, 3만 개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회사에서 그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간단한 미니 자동차부터 해갖고 다양한 모습에 이거는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 S의 자동차고요.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 말고 제가 동남아의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의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에 떠든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자동차가 무공회로 내연기관 사용하지 않는. 요거는 그 앞으로 자동차 이제 주행 그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 자동차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초인가요? 그 독일에서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자동차 내연기관의 자동차, 그러니까 뭐 경유, 독일 이런 때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앞으로 EU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로 다 바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 자율 자동차의 실제 판매량의 41%, 또 2035년에는 75%, 2040년 30%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전체 대수의 30%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거다. 현재는 우리가 아직 옆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잘 못 봐서 좀 그 느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자동차의 개발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중국보다도 한 1, 2년 우리가 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좀 걱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매 수요가 감소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가 이 정도 시기 30년, 40년 되나가면 한 80% 이상 자동차 구매를 이제 안 하는 거죠. 다 자동차 구매 안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것 타고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 가까워서 하루에 자동차 사용하는 시간이 뭐 한 10분, 20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24시간 중에서 10분, 그래서 23시간, 뭐 4, 50분은 그냥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서게 되면 다 그것을 다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수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자동차의 80%를 소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80%가 소유하지 않고 20%만. 이때는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뭐 세금이나 뭐 유지 관리 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하나의 사치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소유하는 것은 마치 지금 시계 이렇게 저도 안 차고 다닙니다만 시계 차고 다니는 게 요새는 또 고가의 귀족들이 막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만 차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들 자동차가 20%만 팔린다고 생각하면 현대자동차 금방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반러시아 공단에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때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은 전기 자동차죠, 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들이 싹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가 없어지게 되면 또 노상 주차 공간도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주차장이 필요 없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95% 이상의 그 주차 공간이 불필요하게 되고, 또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차량 한 대당.
유인차와 무인차의 혼재가 2040년도에는 거의 30% 정도 될 거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저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아까 그 오토노머스 비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급하게 이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화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게 싹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기 구호 용어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집도 짓고 뭐 소방 방지에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소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까 자동차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 무인을 할 경우에 그 해킹을 통해서 그걸 부당하게 그 범죄에 사용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무인 자동차 가는 것을 옆에서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개입해서 통제해갖고 해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드론도 마찬가지죠. 드론으로 뭐 귀한 거 날리고 그러는데 그 드론 내가 해킹해가지고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인다든가 그래서 물건을 중간에 그 관치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물론 또 대응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겠지만 또 이런 그 아웃대에서 개발하는 일회용 그런 자동차, 날아가는 자동차 이런 컨셉인데요. 또 여객기도 이제 연료를 내연기관 연료를 안 쓰고 그 전기로 여객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컨셉도 나고요. 요거는 이제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이 좀 다른데 위에 그림은 이제 그 테슬라사의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런 그 미래 하이퍼루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주파하는데 한 30분 정도에 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로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자동차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기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리는데 이 기차로 30분에 주파하겠다라고 해서 안을 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 내에 이 공간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또 공기 부양에 의해서 자동차가 나가고 또 전자 음극과 양극을 교대해서 속도를 내게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이쪽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회사를 테슬라에서 설립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10분 내지 15분에 주파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를 차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 구상 열차 이런 기술이 있고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번 팀과 주총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 부양 형식은 아니고 자기 부상 형태로 해갖고 날려가는데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더 우리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철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달리면 한 1220에서 1230km 시속 이렇게 달리게 되죠. 그 비행기가 900km 내외로 달리죠.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일본에서 그 오바야시라는 건설회사에서 앞으로 이런 우주 관광을 비행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추를 이용해서 이 지구 밖에 36,000km 위에 이러한 그 터미널을 설치를 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이 오모리라는 게 추죠. 추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이게 지구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한 30명 정도 태우고 가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2050년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고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또 과학기술 발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을 통해서 만든 그 화폐, 뭐 빅데이터 또 이런 그 라즈베리 파이 이제 뭐 컴퓨터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건데요. 앞으로는 사고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이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이 항상 개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아두이노 음악 뭐 손가락 컴퓨터나 요만한 컴퓨터 있는 거 아시죠? 라즈베리 파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다 하게 되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애플에서 만든 교과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 만들 수 있고요. 또 가상현실이나 또 스마트워치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선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이제 이런 RFID나 빅데이터 이용한 인공지능 이용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요. 또 이 웨어러블 컴퓨터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그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렌즈 자체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가 돼서 이 렌즈를 통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렌즈 웨어러블 컴퓨터를 착용을 하고 다니면 진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이런 화면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음산하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Good job. Excellent. Well done. That wasn't me. 이 사람이 이제 눈에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를 끼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뭐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보를 금방금방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And live with no boundaries. 또 음식도 Exactly. So that that's a Life is a journey. 이렇게 뭐 요리할 때도 이런 컴퓨터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well. How about a glass of wine? For starters? 이 남자가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There. and 지금 이제 you 오더를 한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You 컴퓨터로 didn't write about it. I 하고 said no. 나중에 페이도 눈으로 그냥 주문을 하는 형태로 Are you scared of jogging by yourself in the city? Not really. Besides, I'm about to hit level 5 on Marathon Master. Pretty impressive. I know. What if? 그래서 이 컴퓨터로 보면 아니 그 여자가 나왔다는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검색도 바로바로 해서 그냥 다 정보를 그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귀걸이 하고 있다 뭐 꼬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인지도 다 검색이 다 가능하겠죠. 그런 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리고 생명과학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슈화된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암컷 원숭이와 수컷 원숭이가 있는데 암컷 원숭이가 그 DNA가 여기 이제 보면 그 난자가 있는데 난자의 그 난자 핵은 멀쩡한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DNA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불량해서 이 난자 핵만 빼서 이쪽에 박은 거죠. 그래서 그것과 정자와 결합을 해서 그 새끼를 낳는데 이게 이 새끼 낳은 새끼가 이제 세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여자 두 부모와 남자 한 부모. 이게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두 여자의 그 난자와 그 정자를 합쳐서 그 출생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미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의사가 멕시코 가서 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윤리 문제도 이제 개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로봇인데 렉스라는 로봇인데요. 그 사람과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근육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부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심장을 떼다가 사람한테 이식해서 하면 그대로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아직 피는 아직 우리가 인공으로 못 만드는데 피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거의 뭐 인조인간인데 우리가 신이 아니지만
신처럼 흉내를 내서 만든 그런 로봇이죠. 이런 것을 이제 손이 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굽어버린 사람이 이 손을 아예 절단해내고 잘라내고 이런 로봇 손을 해가지고 이걸로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앞으로는 이렇게 뭐 인공으로 그 사람 장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보죠. 근데 인공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 심장 같은 것은 쉽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운동성만 주기적으로 보장해주면 계속 펌프질만 하면 되니까 쉬운데 그 위 같은 경우에는 위액도 나와야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심장 말고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생명 기술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로봇이 농업을 짓고 이제 그 아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피라미드 형태의 농장, 바다 농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식량 자급자 정도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식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고단백질의 메뚜기가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또 그 변화의 동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계속 확대돼 가고 있고 브릭스나 신자유주의, 또 빈부의 격차가 또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이런 것도 중요한 컨셉이 되고요. 또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문제들,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인구가 최대로 많아지고 2030년 후에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출산율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거지 인구 자체는 감소하지 않아요. 2030년도 되면 실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추세로 2300년 정도 가면 인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뭐 50억, 70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2050년도 정도 되면 전 세계 인구는 93억 될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런 쪽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일자리가 3D 업종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현실적인 대안은 뭐 동남아 노동자들을 계속 더 수입을 해갖고 일자리를 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책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밑에는 인구 구조 문제고 이제 더욱더 고령층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 100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미래에는 어떤 직업과 어떤 세상이 될 거냐 프랑스 사람들한테 100년 전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구현적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라고 예측을 해보려 하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피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나르면서 불을 끄는 소방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비들. 또 신발도 이렇게 자동차 신발을 해서.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림도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나 이렇게 깎아줄 때 이발소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머리 깎아주는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했어요. 또 옷도 이렇게 재단을 쭉 하면 저절로 탁탁 옷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을까. 또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앉아있으면 이렇게 다 바가지 하나씩 쓰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책을 여기다 갈아서 넣어요. 이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기억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뇌 중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게 해마라는 조그만 뇌죠. 해마를 떼어낸다면 쥐의 해마를 떼어내서 컴퓨터 칩하고 연결해서 지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따라고 합니다. 사람도 지금 해마 옆에 뭐 컴퓨터 저장 용량이 큰 컴퓨터를 하나 칩을 박아놓으면 기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우리가 아까 5,600만 화소 정도 눈은 없지만 지금도 이 신경하고 뇌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그 카메라를 연결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뾰족하게 비싸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속학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또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영화들 보면 다 미래에 관련된 영화들
그 미래의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고 상상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과학도 발전해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상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국제인간을 살렸다가 이렇게 다시 거기서 내 장기를 꺼내 쓰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그 세포 같은 경우에 그 태어난 세포가 2주 이내의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배아줄기 세포를 내가 뭐 위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귀로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 3D 프린터로 이렇게 뭐 장기나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복제인간 만들어서 살 필요는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조사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요. 그 이런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요거는 2035년도의 세상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스템에서 어떤 가정 어떤 그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생략을 하고 2050년도에 뭐 이런 뭐 모습이다 사회상 뭐 정수 시스템 발전으로 인해서 개발도 등록된 질병이 소멸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BBC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상상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아마 뭐 델카 입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식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다, 농장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100%, 또 컴퓨터와 두뇌 연결을 해서 업무의 창의력을 높이는 확률 100%.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 중요한 대상이 되겠죠. 또 생각 송수신 장치, 또 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럴 의사소통 100%, 또 핵융합에 대한 이해는 에너지의 무한한 공급을 얘기를 합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인공, 그래서 뭐 사람 뇌를 옛날에는 그 만화 영화 보면 뇌가 컴퓨터와 연결돼서 이렇게 있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뇌를 스캔해가지고 뇌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서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는 문제가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러시아 학자들이 2045년도를 목표로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세계 단일 통화 출연, 남북 대륙 협력적이요, 캘리포니아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동성 결혼 좀 특이한데요. 이제 80%가 동성 결혼을 경험한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올 초에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죠. 미국이 합법화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3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유럽 쪽의 국가들은 다 동성 결혼을 다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보수적이고 유교가 있어서 2030년 후에 204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합법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조절 가능성 이쪽 보면 이제 뭐 세계 정부, 나노 로봇, 또 산업의 열도 우리만 본격 제어 로봇, 전쟁,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아까 그런 모습이고요. 인구 수정, 임신 증가, 연간 계약 결혼식,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만 사용, 그래서 세계 언어가 이제 다 없어지고 세계 언어만 살아남는다. 자연 재형 박물관 이런 것도 재미나는 컨셉인데 뭐 안산도 이미 자연 재형 관련 에코 뮤지엄 대구도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런 개념들이 이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면 유망 자격증이 있는데 사실 민간 자격증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자격증 수는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00개만 뽑아는 건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일자리 정보나 직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워크넷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뭐 보수는 얼마고 그런 것들 다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사자들 또 어떤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는 뭐 큐넷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자격증에 대한 사항들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직업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데 변화의 동인 뭐 때문에 우리 직업이 변할까 해서 보시면
모바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세싱 파워, 빅데이터, 또 신에너지 뭐 이런 과 관련 기술, 뭐 IoT 뭐 이런 그뭐 공유 경제, 뭐 클라우드 소싱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공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영향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자료는 올 초에 WEF 세계 경제 포럼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 나왔던 자료인데,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2020년까지 약 710만 개가 소멸이 되고 200만 개가 새로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경제 포럼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아주 간단한 직업들, 텔레마케터라든가 아주 단순한 직업들은 많이 없어질 거고, 반면에 뭐 소방관이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뭐 사진사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아남을 거다. 여기 많이 이 직업적으로 보면 이 사무직, 또 제조업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컴퓨터라든가 로봇으로 많이 대체에 대해서 일자리를 다 잃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무직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2020년까지 엄청나게 없어진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건축공학이라든가 뭐 어떤 컴퓨터 수학, 또 금융 이런 쪽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그동안에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일자리, 뭐 어떤 컴퓨터나 이런 관련된 일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걸 우리나라 직업 관련한 기관에서 신직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평가사, 연구 장비 전문가 뭐부터 해갖고 BIM 디자인 홀로그램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정밀 농업기술자, 뭐 감성 인식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OECD 국가가 자동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위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여기 미국,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좀 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TV나 그때 많이 보셨죠?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이게 뭐 사람들이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여파를 보면 이 사람이 구글 가치가 주식 총액이 한 58조 정도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거 대회에서 한 15만 불 정도 받은 것 같고 엄청나게 구글이 자산 가치가 높아졌죠. 앞으로 이제 2030년도에 구상한 직업들에서 인간 신체 제조회사, 또 나노 의사, 약재 농업, 또 노화예방 매니저, 기억력 증강, 내과의사, 뭐 첨단과학 관련 도덕관리자, 고충물 수어가이드, 가상물질 연민, 그러니까 뭐 가상물질 법률가, 사이버상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겠죠. 또 대체에는 자동차 개발자, 아바타 매니저, 협송해서 뭐 브로드캐스트의 반대적인 게 네로캐스트 이런 거죠. 쓰레기 데이터 관리자, 뭐 타임 브로커, 뭐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2030년도에 계속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어떤 기억력 자체보다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하고 새로운 것, 자기 분야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서울 가서 이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노기술에서 분자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원자 분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황당한 얘기도 있고, 또 미래에 쓸데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직업이라든가 과학기술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10년, 20년, 뭐 50 정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50년 동안 살아왔을 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더 획기적으로 이 세상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내 자식, 또 내 후손들한테
뭘 전해주고 어떤 것을 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자식들, 내 이웃을 어떻게 같이 준비하며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